조선의 미켈란젤로, 노비 출신의 건축가 박자청입니다. 노비 출신이요? 아니 신분사회였던 조선에서 노비 출신이 궁궐을 지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고 천재였으면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재 주제 듣고서는 천재 건축가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박자청 이야기 너무 궁금한데요? 네, 박자청은 원래 고려 말 무신이자 이성계의 중마고였던 황희석의 하인이었는데요. 고려 말에 궁의 내시로 들어갔다가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황희석이 개국공신으로 임명되자 박자청도 장군을 보조하는 중랑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똑똑하니까 그쵸? 네. 계속 옆에 두려고 했던 거네요. 맞아. 그러던 중 1393년 박자청이 이름을 알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박자청은 궁궐 대문을 지키는 군사였는데요. 자,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지 씨가 박자청, 태주 씨가 이성계 이복 동생인 의안대군, 정식 씨가 이성계 역할을 해서 상황극으로 보여주세요. 문을 열거라! 아니 되옵니다.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냐? 어서 문을 열거라! 어명이 없이는 누구도 입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일개 문지기가 나를 막아서는 것이냐? 이런 건방진 것! 형님! 박자청이란 놈이 감히 제 앞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아래도 모르는 놈은 천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박자청이 대군을 막은 것은 진실로 옳은 일이고 네 행동은 잘한 일이 아니다. 여봐라! 원리 원칙을 지킨 박자청에게 은대를 하사하고 정사품 호군으로 임명하라. 와, 이 일로 완전히 이성계의 눈에 들게 된 거네요. 맞아요. 이후에도 박자청은 이성계가 군막에 머물 때마다 새벽까지 자지 않고 순찰을 돌면서 경호를 이쁜 짓만 게을리하지 했네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성계는 그의 성실함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성계의 신임을 얻은 박자청은 결국 이성계의 고향을 지키는 대장군의 직책에 이야. 오르게 됩니다. 하다. 하지만 박자청을 가장 눈여겨본 인물이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이방원도 대를 이어서 네, 이방원에게도 신임을 얻은 박자청은 공조전서에 임명되어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공조전서는 지금으로 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국토부 장관. 이성계에 이어서 이방원까지 2대에 네. 걸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듣기로는 노비에서 문직이 거쳐서 장관급까지 그렇죠. 건축과 관련된 완전 공조. 승승장구네요, 그죠? 승장구. 대박이다. 와. 그럼 지금부터 이제 박자청의 천재성이 제대로 발휘되는 건가요? 그렇죠. 공조전서 자리에 오른 박자청은 스승이었던 김사행에게 전수받았던 건축, 토목 기술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더했어요. 각종 건축물의 보수 공사를 시작으로 태조의 첫 번째 왕비인 신의왕후의 묘인 재릉과 태조 이성계의 묘인 건왕릉의 공사 감독을 맡아서 조선왕릉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아하. 또 한양도성 공사, 청계천 조성 등의 임무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정도전이 한양도성의 설계자였다면 박자청이 실질적인 건축가였던 셈이죠. 대단하네요. 뭐 왕릉부터 도성공사까지 이야. 모두 박자청의 손길이 네. 닿은 건데 그러면 창덕궁도 이때쯤에 지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창덕궁은 1405년 태종이 수도를 개경해서 한양으로 환도하면서 지은 것으로 경복궁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궁궐인데요. 이때 태종은 박자청에게 공사 감독을 맡겼다고 합니다. 자, 태종실록의 기록을 우리 하영재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누각과 침실을 창덕궁에 짓고 또 진선문 밖에 돌다리를 놓았는데 공조판서 박자청을 시켜 그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돌다리는 금천교인데요. 금천교는 1411년 건설되어 창덕궁 건설 당시 지은 구조물 중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현존하는 서울의 다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와. 근데 진짜 지금 봐도 네네. 다리가 진짜 튼튼해 보이잖아요, 뭔가. 그쵸. 맞아요. 그 모양도 한국스럽게 너무 멋지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처음 창덕궁이 지어질 땐 작은 규모의 궁궐이었다고 하는데요. 1418년
태종이 창덕궁 일대를 개축, 즉 새로 고쳐지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사 감독 역시 박자청이었습니다. 박자청. 박자청은 앞에 있는 종묘와 뒤에 있는 북악산의 지형을 살려서 정문인 도남문에서 인정전까지 비스듬한 모양으로 창덕궁을 개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창덕궁의 모양이 다른 궁들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경복궁은 광화문에서 긍정전 강령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반듯하게 딱 생겼네요. 반듯하게, 그렇죠. 네. 이 직선축과 대칭에 의한 규범적인 건축으로 엄격한 왕의 질서,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창덕궁은 규범을 뭔가 깨트린 파격적인 건축이었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때 박자청의 고집스러운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왜요? 태종은 궁궐로서 최소한의 권위는 있어야 한다며 인정문 앞에 마당을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만들어라 경복궁처럼?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박자청은 산세를 최대한 살리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어명을 어기고 어머. 인정문의 마당을 사다리꼴 형태로 설계해버린 거죠. 진짜네. 와 진짜. 좀 그 미와 그 지리적인 그 장점과 이런 걸 좀 살려서 하고 싶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의 그런 모습을 또 자연과 이런 인공물의 조화를 누린 거죠. 근데 본인 그 뜻이 그렇게 있어도 천재여도 어명인데 그걸 어겨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태종이 분노를 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방원은 측량을 게을리했다는 명목으로 박자청을 하옥시키고 그가 짓고 있던 건물도 다 부숴버립니다. 한 방에 그냥. 참. 하지만 박자청이 워낙 유능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사면되었고 결국 인정전 앞에 마당은 박자청의 의도대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지어지게 됐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자청이 자신의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창덕궁이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맞아. 싶습니다. 그 어명대로 지었으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똑같았겠죠. 맞아요. 박자청이 지은 대표적인 건축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아, 뭐 여긴 여기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경복궁의 그 네. 경회루. 맞습니다. 네. 원래 경회루는 습지 위에 태조 때 지은 작은 누각만 있었는데요. 1412년 태종이 사신접대나 신하와의 만남을 위해 박자청에게 경회루를 새로 짓고 연못을 만들게 합니다. 근데 그런데 연못을 만드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당시 경회루는 바닥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곳곳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득 차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박자청은 연못의 기존의 물을 다 빼버린 뒤 물이 새어나가는 곳을 진흙으로 일일이 다 메꿨고 네. 지금처럼 연못에 물이 고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요한 구석이. 약간 완벽주의자 느낌이 좀 그러니까요. 있나 보다. 또 습지 위에 지은 누각이기 때문에 훗날 기울 것을 염려해서 땅을 다지고 규모를 크게 건축했다고 합니다. 완성된 경회루를 본 태종은 흡족해하며 술자리를 베풀어 박자청을 위로하고 공사에 참여한 600여 명에게 술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야, 진짜 마음에 드셨나 보다. 그렇죠. 마음에 술자리까지 이렇게 쏙 든 거죠. 베풀고 보니까. 더 놀라운 점은 경회루 재건이 무려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균관 문묘를 다시 지을 때는 밤낮으로 감독해서 4개월 만에 96칸을 완성했다고 해요. 되게 빠르네.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는 새로 지은 문묘가 높고 깊고 단정해서 옛것보다 더욱더 훌륭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조선의 미켈란젤로 박자청은 1415년 지금의 서울시장 격인 판한성부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와우. 노비 출신인데 지금 뭐 장관을 거쳐서 네, 서울시장까지. 그러면은 근데 좀 양반들이 질투를 좀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에게는 늘 사원부의 탄핵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래. 현장에서 백성들을 재촉하는 등 구설수가 많다는 힘들겠구나. 이유였는데요. 네, 이에 대한 기록을 우리 나태주 씨가 읽어주세요. 박자청은 성질이 엄격하고 급해서 감독할 때 빨리 완공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부들을 재촉했기 때문에 이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두 괴롭게 여겼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사람들은 좀 굉장히 피곤하고 듣기만 해도 피곤해. 그렇죠. 고 정주영 회장님 그 약간 스타일. 아, 그런가요? 해보지도 않고 왜 그래? 약간 있죠. 해보지도 않고. 예, 그냥 다 뭐 안 되는 거 없다. 일단 해봐라. 하면 된다. 아래 이제 몰아치는 그런 스타일 그죠? 미달이 아빠 아니에요? 박영규. 네, 박영규 선배. 고 정주영 회장님이 아, 선배입니다. 하지만 태종은
박자청은 배우지 못했으나 부지런하고 곧다. 그치. 상덕궁, 문묘, 경회로 등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라며 박자청의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 구절에서 느껴지네요. 태종이 박자청을 얼마나 아꼈는지. 맞아요. 네. 이게 또 아무런 배경 없이 또 박자청 나름대로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고 또 위의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박자청의 마지막 작품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야, 진짜 그거 궁금하다. 네. 그렇죠. 박자청의 마지막 건축물은 바로 태종의 헌릉입니다. 아, 이거 진짜 유명하잖아요. 나 소름 돋았어, 그쵸. 지금 진짜로. 1422년 태종이 승하하자 인부 2천여 명과 소를 동원해서 자신을 끝까지 믿어줬던 태종의 헌릉 조성에 마지막 힘을 쏟습니다. 그는 이듬해 이제 다 이루었다.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아니 됩니다. 뭔가 얘기도 일만 하다 가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일만 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제 태종의 릉을 다 건설하고 죽은 거죠. 박자청이 죽자 세종은 3일간 조회를 정지하고 그를 위한 제문을 지어 내렸다고 해요. 어머, 네, 또 이기공이라는 시호를 내렸는데 이는 위험 있고 행동이 민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박자청은 태조부터 태종, 세종까지 그러니까 왕들의 총애를 받은 천재였던 거네요. 그러니까 보는 눈은 비슷한 거야, 그죠? 와. 당시 신생 국가였던 조선은 한양천도로 인해 새로 지을 건물이 많았는데 그의 건축적인 재능 덕분에 궁궐, 성곽, 하천, 릉 등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완성이 된 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왕들도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인재 등용을 한 그 왕들도 저는 대단하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이제 맞아요. 뭐 너무 보석 같은 사람이니까. 맞아요. 네. 근데 왕들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발견되지 못했을 어이, 그럼요. 거라는 인재인 네. 거죠. 예. 그럼 그냥 이제 노비로 살다가 그냥 맞아요. 떠났겠죠. 맞아요. 아, 박자청을 왜 조선의 미켈란젤로라고 부르는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천재는 누굽니까, 선생님?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역사를 빛낸 천재는